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윤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대학의 인재상에 대해서 나온 키워드를 보면요. 주로 창의, 혁신, 융합형 인재를 추구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의와 혁신,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역할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에서는 사회 변화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 GPT와 대학 교육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워크숍은요. 2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이 끝나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션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의 토론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이지연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셔서 저희 워크숍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는 2019년에 교육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4년간 대학도서관 현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 연구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취지하에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의 연구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전 사회자가 말씀을 하신 대로 분기별로 대학의 연구자, 그다음에 교수자, 그다음에 대학 도서관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과 그동안 저희가 수행한 내용들을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는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고요. 4분기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연차별 정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교육부에서 특히 요청을 해주셔서요. 최신 트렌드라던가 앞으로 미래형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특히 강조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도요. 올해 4차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대학도서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그다음에 대학도서관 발전 진흥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지금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현장과 나누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은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정기 세미나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수행한 내용을 같이 보고 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내용들이 활발히 잘 공유되기를 바라면서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은 박서평 교수님이십니다. 한림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계시고 한림대학교 대학원장 겸 연구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2016년부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과 강화학습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챗 GPT와 대학 교육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박서평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서평입니다. 오늘 주제가 챗GPT와 대학 교육인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한 명으로, 그리고 챗GPT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분야는 전공자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챗GPT가 소개되자마자 며칠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 본 일종의 얼리 어댑터 중에 한 명으로 이것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근무하는 한림대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하던 차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크게 네 단락으로, 첫 번째는 챗GPT 개요, 그 다음에 사용 예, 그 다음에 도대체 챗GPT까지가 올 때까지 인공지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 세미나 요청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물이 끓는 온도를 비교하자면 한 30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한 100도씨에 다다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나온 이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챗GPT가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 써보셨겠지만 챗GPT 홈페이지의 URL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비스가 불가할 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접속자들이 몰리는 상황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 실예 같은 이제 기초 문장들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것과 한계점들을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움을 가지기도 하고, 또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슬라이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챗GPT라는 하얀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고 거기에 파란 박스가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슬라이드 중에서 이런 표시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건 무조건 챗GPT가 만들어낸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챗GPT의 오버뷰를 좀 써다오 했더니 문장들 쭉 써줬는데, 그걸 아주 이제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일부러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만 변형한 얘기입니다. 첫 단어에 보면 이게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할 텐데, 이게 OpenAI가 개발한 Large Language Model이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다, 이런 설명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어가 나오죠. 도대체 랭귀지 모델이 뭐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 회색으로 보이는 SE라는 것은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챗GPT가 사람마다 달리 이렇게 나타내고, 아마 제 이름 서평에 SE를 써준 것 같고, 그 밑에 초록색 아이콘이 보이는 것은 챗GPT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뭔지 설명해다오 라고 썼더니 이렇게 줄줄줄줄 써내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일종이고, 그런데 어떤 인공지능이냐 하면은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혹은 예측 생성, 즉 예측하도록 훈련을 받은 모델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해서 훈련을 했고 어떻게 쭉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것을 사람이 입력하는 이 텍스트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겠고, 챗GPT가 만들어서 생성해 주는 문장을 이제 리스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중에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이게 conversational AI라고 나오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받은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워낙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configurative way,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다오라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챗GPT에게. 그랬더니 랭귀지 모델은 학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학생은 누구냐 하면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 볼 때는 좀 이렇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좀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매끈한 문장을 잘 적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적었는데요. 요 밑에 보면은 Regenerate Response라고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똑같은 문장들이 아니고 계속 서로 다른 문장으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한 두세 번까지 하다 말았는데 몇 번까지 할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챗GPT가 만들어낸 오버뷰를 다시 가보면 여기에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언어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문장을 요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나머지 문장들을 완성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훈련을 할 때 사용된 종류의 그 머티리얼들을 보면은 책과 아티클, 웹사이트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헌 정보 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으실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등등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더 이상 얘기를 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보시고 실제 사용 사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더 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응용 사례는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대학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만 뽑았고 이 이외에도 각종 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적어도 모자랄 것 같고 심지어는 최근에 발빠른 사람들이 책을 내는데 수백 페이지 책을 내서 어떻게 하면은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얘가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문장을 살짝만 비틀면 전혀 새로운 답이 나올 정도로 얘가 약간 그 프롬프트에 민감한 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것도 챗GPT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 정도 머물렀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당장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보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뭐 컴퓨터 디버깅 이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 거의 대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챗GPT 말고 몇 년 전에 이미 다 나와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디버깅 이유 설명. 기존에 이제 코파일럿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를테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함수 혹은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고 코멘트를 치고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쓰거나 아니면 함수 이름만 딱 적어도 알아서 그 뒤에 프로그램을 쫙 채워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디버깅을 하다가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도대체 왜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원인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러가 났고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실제로 수정했던 사례를 인터넷에 옮기는 사람들이 이제 드문드문 보일 정도로 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제 저에게는 더 초스라치게 놀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언어 번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챗GPT는 언어 번역을 전문으로 만들어진 훈련된 인공지능은 아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챗GPT가 나오고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된 모델들이 나온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논문을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 챗GPT가 조금 아까
트랜스포머라는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아키텍처의 특징은 이 사이즈만 단수 스케일링 업해서 점점 볼륨을 키워나가면은 우리가 훈련하지도 않았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언어 번역이더라.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어 번역도 얘가 잘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교정 및 문법 오류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얘를 잘 이용을 하면 영어 공부에 좀 무료로 수월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영장문 교육을 하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그냥 아마추어 관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제일 처음에 이 세미나를 생각할 당시에 챗GPT를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로 썼습니다. 이거 그대로 화면을 캡처한 것 때문에 그래서 챗GPT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 만한 제목과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했더니 얘가 제시한 제목이 Leveraging the Power of ChatGPT in Higher Education, The Future of AI Assisted Teaching and Learning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그럴듯한 제목을 내주고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메인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트로덕션 여기에서는 뭐를 하면 좋겠냐고 또 물어보면 거기서 쫙 나오고 그다음 메인 첫 번째 요 꼭지에서는 뭘 하면 좋겠냐면 또 쫙 내주고 그래서 얘를 잘만 쓰면은 세미나 발표하는 자료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뭐를 발표 수업을 시켜도 얘를 이용하면 그냥 애들 고민 없이 이걸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쓰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봤더니 여기 소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지연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허락도 없이 구글 링크를 해서 봤더니 2019년에 이런 논문을 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를 다운을 받고 거기에서 초록 부분만 구글 번역기에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오른쪽 같이 구글 번역이 잘 됩니다. 네, 구글 번역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엉성했는데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을 그대로 챗GPT한테 주면서 revise the following sentences 다음 문장들을 좀 리바이즈 해 주세요라고 하고 코테이션 마크에다가 초록분을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혀 다른 문장들을 내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구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향후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이용자 교육이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향후하고 있을 것이다 두 문장을 좀 보시죠. 구글에서는 향후를 in the future라고 번역을 했고 이 챗GPT에서는 향후를 in fut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있을 것이다의 시제를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썼고 챗GPT에서는 should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future하고 in future, 그 다음에 will하고 should가 주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영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툴이 될 것이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미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존재하는 한 영어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in future하고 in the future가 뭐가 다르니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 두 프레이즈의 뉘앙스 차이가 뭐고 어떤 때는 열 쓰고 어떤 때는 열 쓰고 괜찮지 않으세요? 영어 논문 영어 번역 감소해 주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쓰셨던 이 논문의 영어 논문은 그대로 논문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어 논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문을 저널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커버레터를 써요. 에디터한테. 그래서 이게 커버레터 하나 써줄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줍니다. Dear 에디터 네임 써주고 나는 이 제목의 논문을 이제 서밋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 저널 이름만 채우면 되고요.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뭐뭐뭐를 했고 쭉 요약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파인딩은 우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거를 쭉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이 사람 리더들의 인트레스트 유저들이 굉장히 이게 관심이 있어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가치 있는 컨트리뷰션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제일 밑에 Thank you for considering my submission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에다가 sincerely 하고 당신의 이름을 쓰세요. 이런 템플레이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거 쓸 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제목만 했는데 애브스트랙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애브스트랙트를 어떻게 줬죠? 조금 아까 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걸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좀 징그러운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징그럽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칭찬입니다. 칭찬. 네, 어마어마한 칭찬이고요. 그래서 학생들, 교수님들 앞으로 학생들한테 영어 논문 쓰시고 그냥 검수 안 하시면은 여기로 쫙 돌려서 막 가지고 올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토익을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그 대학원에서 토익 시험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fill in the blank 스타일의 센텐스 퀘스천을 토익을 준비하기 위한 8개 문제를 나한테 좀 내줄래? 그런데 각 문제는 4개의 옵션 사지선다형으로 해주세요 하고 문장을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어떻게 잘 썼냐고요? 한글로 써서 챗GPT로 번역을 시킨 겁니다. 이 문장도. 예.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8문제를 적어주죠. 퀘스천 1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주어지고 답이 A, B, C, D, A, B, C, D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8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요? 예, 답을 주세요. 답도 쭉 나와요. 물론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챗GPT가 만들어내는 문장들을 100% 신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틀린 답을 아주 줄기차게 우겨요. 그런데 심지어는 맞는 답도 너 진짜 그러면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애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훈련을 받은 애예요. 챗GPT는. 근데 어쨌든 이 토익 문제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답은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는 장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들의 수준이 정말로 토익을 공부하는 데 적합한 수준인지는 그것도 또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만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챗GPT가 이게 이런 지식 소사이어티에 양극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잘 활용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쓰는 저희 분야에서 쓰는 이제 이 데스크탑 퍼블리싱 이제 문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라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텍이라고 하는데 이 라텍 포맷으로 그래서 조금 아까 만들었던 그 8개를 라텍 포맷으로 다시 리라이트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상한 아까 안 보던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레이텍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커맨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는 레이텍 에디터의 다큐멘트 스타일은 아티클이고 이게 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주고 begin, enumerate 요거 몇 개만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컴파일을 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PDF 파일입니다. 그럼 PDF 파일로 책을 수십 수백 문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 일이 아니겠죠.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익의 리딩 컴프리hension과 같은 문제를 내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줍니다. 패러그래프를 주고 거기에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들을 이렇게 또 몇 개를 주고 답도 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주고 있고요. 이제 유럽에서 영어의 그 순서, 그 레벨 오브 디피컬티를 몇 단계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하이어 레벨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을 얘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진짜 수준이 높아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몇 가지 쭉 넣습니다. 다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영어 회화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프롬프트는 빼먹었는데 그 공항에서 사용 가능한 대화를 주제로 영어 회화 문장 몇 문장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했던 게 이 답입니다. 그랬더니 sure 하고 여기에 sample conversation at an airport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공항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예제들을 얘가 만들어 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영어 회화책 만들던 회사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C. 이건 뭐냐면은 제가 C를 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회의 중에 밖에 지난 겨울에 하도 눈이 많이 내려서 on a snowy day 그래서 눈 오는 날이라는 주제로 C를 하나 써줘 해가지고 C를 쫙 쓴 것을 사회학과 교수님께 보여드렸더니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약간 제 트윅 집어넣어서 장난스럽게 여러분 저희 학생 때는 이제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이 아주 뭐 대단히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로 이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클래스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써다오 했더니 이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 제목이 캘큘러스 저니이고요. 여기 보면 뭐 그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뭐 숲에 들어가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한 길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런 길이었었죠.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쭉 쓴 거인데 이걸 보면 여기 라임을 좀 보십시오. 여기 저는 이제 이 시가 보면은 영시는 더더욱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영시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영어 시의 작문법을 보면은 라임은 맞아야 되고 그 각 사용하는 단어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 단어의 스트레스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눈에 띄는 건 라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라임을 보시면 set, ahead, rate, fate, would, understood, indeed, read 기가 막히게 라임은 잘 맞죠. 예.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들을 제가 이해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수준 높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철학적인 시는 아닌 것 같지만 예, 이런 시도 제가 잘 만들고요. 에세이가 문제인데 제가 나는 라이브러리와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히 이게 large scale language 모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챗GPT가 large scale language 모델이거든요. 이것이 챗GPT와 같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내 전공에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에세이를 써주세요라고 문장을 집어넣고 다만 리미트를 500단어 이하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리미트 500단어 이하로 하고 잉글리쉬의 보캐블러리는 C1 레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의 레벨 오브 디피컬티를 A1, B1, B2, C1 이렇게 세입을 한다고요. C1 레벨로 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결과가 이겁니다. 타이틀은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Library for Science 나오고 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맞는 말인지 예,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마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 예를 하나 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콜로니얼 에라 인디아에서 거기다 히스토리컬 띵킹에 대한 것을 좀 기술해다오 1000단어로 해다오 했더니 1000단어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아까 뭐
제가 판단하거나 설명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걸 봤더니 단어 카운트를 해봤더니 384개 단어를 1000단어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만 384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더 늘려줘 하면 늘려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를 100단어 이하로 요약해 다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78단어로 요약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을 주고 요약해줘. 요약을 해주는데요. 정말로 요약을 잘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못 판단하는 영역이니까.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장 완성하기. 제가 이제 문장 완성을 하게 하다가 어떤 주제를 줄까 그러다가 제가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서 옛날 옛적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까지만 주고 이 다음에 동화를 완성해 주세요 하고 줬더니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named 릴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completion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약간 더 길게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쓸 때 서론의 한 문장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문장을 쫙 주고 이거 완성해 주면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 논문 쓰기도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논문의 키워드들만 센텐스들만 이렇게 주어지고 그거 채워줘 하면은 순식간에 서론 쫙 써주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볼 때, 자, 다음은 내가 발표할 슬라이드의 내용이다. 발표 원고를 작성해줘. 한글로 해주는데도 줄기차게 영어로만 나옵니다. 근데 초기에 제가 썼을 때는 어떤 때는 영어로 나오다가 어떤 때 한글로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엔 줄기차게 영어로만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영어로 제가 썼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ChatGPT의 리미테이션 그리고 이게 메모라이제이션 뭐 등등등을 해줬더니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 한 요거를 가지고 문장을 쭉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1에 대해서는 이런 문장을 설명하면 될 거고 슬라이드 2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정적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일방적인 대학 교육의 현실이죠. 이렇게 쭉 누군가는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기만 하고. 네.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실습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혹시 안 들릴까 봐 제가 좀 반복을 하면 이지은 교수님께서 예, 실증 연구, 분석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증 연구를 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해는 못하는 것을 그냥 전달만 해드렸습니다. 제대로 전달했나요? 네, 네, 제대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교과목의 실러버스가 이게 큰 골칫덩어리죠. 그렇죠? 그래서 실러버스를 작성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 가르쳤던 교과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5주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타이틀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고 8주에는 미드텀 이그잼을 15주 차에는 학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수업이 없습니다 라고 알려줬고 그래서 실러버스를 작성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certainly,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자신이 항상 쉬워 certainly 시작해요. 해놓고는 1주에는 인트로덕션을 하는데 이런 걸 하고 2주 차에는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3주 차에는 이미지 인핸스먼트 4주 차에는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5주 차에는 컬러 이미지 프로세싱 6주 차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7주 차는 이미지 모플로지를 하고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9주 차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이미지 레코그니션, 컴프레션,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registration, 그 다음에 14주 차에는 좀 더 어드밴스 토픽을 하고 15주 차에는 파이널 exam을. 신기한 거는 만들어내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제가 입력한 문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만들어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네. 응답 시간이요. 초창기에 썼을 때는 뭐 1, 2초만 순식간에 쫙 나왔는데 요즘은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제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이 정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보니까 한 초 정도면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접속 시간이냐 이런 걸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인터미션 후에 그 다음 세션에서 아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한 주의 수업이 2시간 강의와 2시간 랩으로 이루어진 건데 랩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것을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실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거다. 그래서 12주차에 대한 레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겠니? 했더니 뭐 또 서튼 이렇게 시작하죠. 하고 예. 그래서 렉처 2시간에는 이런 걸 하고 랩 2시간에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용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냥 참고해서 그럭저럭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목적은 뭐저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앤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데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이제 파이썬 과학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교과목을 제가 가르쳤었는데 네. 다음 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원칙이 뭐냐면 외워서 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차피 학생들이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한 후에 사회에 진출하면 내가 맡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책 없이 자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다 뒤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낼 때 오픈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어딜 뒤져서 하던 여러분의 자유지만 다만 다른 학생이 한 것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딱 제약 조건을 주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지난 학기에 냈던 파이썬 과학 프로그래밍 기초 교과목에 6문제 중에 학생들의 평균이 53점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얘는 5분도 안 돼서 100점을 딱 낸 거예요. 학기말고사 평균도 비슷했었는데 얘는 학기말고사 문제를 냈는데 80점인데 그 80점에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프를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고 내가 샘플 그래프를 줬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얘의 한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한계가 뭔지 제가 대충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풀 수 없는 문제들밖에 이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 평가에 심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정말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 학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학생들에게 내줬던 실습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습에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항상 집에 가서 몇 문제는 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습을 내줘봐야 챗GPT 돌리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이를테면 이 함수가 2개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왜 이런 다른 결과를 내는지 여기 보면 x는 x 플러스 y고 x 플러스는 y인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오퍼레이터는 결과가 똑같다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이 내부 구조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부 구조도 제가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잘 풀어요. 왜 이게 다른지. 그리고 그걸 한글로 물어봐도 뭐 잘 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글로 학생들한테 내면은 얘네들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애를 쓰게 하면 그래도 영어로도 공부시키겠구나 하는데 그냥 한글로 해도
사용으로 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황하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덧붙일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답을 한글로 번역해줘 했더니 뭐 한글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얘가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되어야 함을 하고 이제 그쳐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컨티뉴 하면 바로 해줍니다. 예. 컨티뉴 하면 예, 그 뒤에 걸 쭉 해줘요.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컨티뉴를 이번에 이상하게 얘는 이해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바로 이때 꼬리를 내리고 I apologize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그다음 바로 번역도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죠. 재미있고 제가 이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 읽고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톡이라든가 유튜브도 안 보고 유튜브 쇼트만 보고. 교수님 혹시 이해하십니까? 유튜브 쇼트? 이해하시나요? 예, 그럼 저희 같은 신세대인 거 맞죠? 예. 그런 학생들이 책 읽고 글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정말로 고마운 거는 얘의 인터페이스 기반이 텍스트 인풋에 텍스트 아웃풋이라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긴 글을 몰라서 이 문제지. 예. 그래서 유즈케이스 하나를 더 보시면 프로그래밍입니다. 아까 봤던 프로그래밍이 이게 무빙 큐브 3차원 큐브가 이제 그 뭐죠? 여러분이 그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를 큐브라고 그러는데 큐브가 막 움직이는 거 하나만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해줘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이걸 제 노트북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 데모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보면 카피 코드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 여기에 얘가 만들어준 프로세싱 코드를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세싱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 가서 에디터에 넣고 실행을 하면은요. 큐브가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나오는데 보고 싶으신 분 제가 노트북을 켜드릴 때가 있다 와서 보시고 관심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매트플로트리브라는 것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문헌정보학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과 쪽에 보면 주로 R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매트플로트리브라든가 몇 가지 툴을 혼합을 하면 R만큼 예쁘진 않아도 R과 비슷한 수준의 그래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아트 모양 이렇게 보여줘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엉터리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너 틀렸어. 그랬더니 뭐 항상 I apologize를 시작을 해요. 뭐 어플로지 할 것도 없는데 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대충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수식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 했더니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줘요. 하트 모양을 하라 했더니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시간이 벌써 40분이 거의 다 된대요, 교수님. 우리가 한 10분만 했다가 요거까지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우리 10분만 약속했던 대로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10분간 휴식 시간 하고 그다음에 55분부터 다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온라인상으로 그 담당자한테 채팅으로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 중간중간에도 질문 가능하거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다 함께 취합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용한 크롬 익스텐션 몇 개를 설명을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크롬 익스텐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2개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메일 라이터입니다. 아까 그 챗GPT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메일을 써줘 하면 이메일 보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학교 이메일하고 개인 이메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이메일로는 이제 구글 Gmail을 사용을 합니다. Gmail에 이메일 라이터라는 익스텐션을 제가 깔아보니까, 물론 제가 여기를 통해서 챗GPT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 하나입니다.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메일에 제가 응답을 해서 이메일 라이트 모드에 들어가면 그 밑에 이렇게 작은 프롬프트 라인이 하나 떠서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거를 작성해 주세요 하고 that 하고 점점점점 써 있어요. 그럼 that 이하에다가 뭐를 쓰면은 조금 아까 보셨던 그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메일이 쫙 나오는 익스텐션들이 있어서 사무 환경에서 효율이 굉장히 향상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카이브 페이퍼 서머라이저라는 건 뭐냐면은 아카이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프롬프트를 한국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분이 한국분이 적어놨는데 디폴트 프롬프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분이 써놓은 걸 보면은 이 논문의 애브스트랙트 초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몇 개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5가지를 정리해주고, 또 관련 읽을 만한 논문 5개를 정리해주세요. 그럼 그게 밑에 쫙 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쓰면 우리가 굳이, 그게 만약에 잘 된다는 가정이죠. 정확하다는 가정하면 우리가 논문을 읽고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얘가 요약을 해준 것만 읽고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세션의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챗GPT까지라고 제 이름 붙였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앨런 튜링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의 일대기죠.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사실은 1936년에 Uncomputable Numbers with an Application to the, 이게 독일어인데 요거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엔슈아이든 프로블렘인가 뭔가 이런 발음인데,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계의 아주 오랜 수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 그냥 이렇게 천재가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뭐 그냥 툭 한번 던져봤더니 문제 풀리는 거, 이런 식으로 냈던 게 논문으로 나온 건데, 사실은 이 논문 이후에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이게 디시전 프로블럼이거든요. 영어로는요. 결정 문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상한 수학적인 논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학적인 논증을 풀기 위해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가상의 튜링 머신을 제안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발전이 돼서 미국의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CPU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없었다면은 디지털 컴퓨터가 시작이 되지 않았겠죠. 1936년에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분이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것처럼 컴퓨팅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논문을 1950년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실린 잡지 이름이 마인드라는 철학 잡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머신이 그 당시에는 뭐 디지털 컴퓨터가 이렇게 막 시작이 남기니까 머신이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머신이 도대체 뭐냐? 생각한다는 게 뭐냐는 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니까 이 앨런 튜링이 머리를 써서 우리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해서 그것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고, 이게 튜링 테스트라고도 알려져 있는 게 1950년에 제안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만든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을 찍었거나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챗GPT가 텍스트를 만들어내듯이 그래픽 사진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이 3장의 사진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그려줘. 텍스트로 문장을 내면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자가 해줘.
또 하나는 한 여자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여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는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몇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요.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어떤 것을 판별하는 인공지능들이 있고요. 어떤 것을 예측하는 인공지능들이 있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GPT의 G가 제너러티브라는 거예요. 생성한다. 예. P는 조금 더 설명했지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에요.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용도별로 살짝만 추가 튜닝을, 파인 튜닝을 하면은 용도별로 다른 기능들을 하는 이런 챗GPT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격리된 방에 있어서 말도 하지 않고, 이게 옛날에는 이런 뭐 노트북이 없었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뭐 텔레그래프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현대 버전으로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서로 독립된, 서로 못 보는 방에 들어간 두 남녀가 채팅을 하는 거죠.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심판관입니다. 둘 다 내가 여자라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 남자가 아니고 내가 여자예요. 그럼 심판관은 너 뭐 좋아해? 네 머리 색깔은 뭐야? 머리가 얼마나 길어? 뭐 여자의 특징들을 잔뜩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이 잘 모르는 걸 물어보면 이제 틀릴 수 있겠죠. 어쨌든 최대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심판자가 이 사람이 컴퓨터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다면 이 기계는 지능이 있는 걸로 우리 인정하자라는 것이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쓴 이미테이션 게임의 논문의 요지입니다. 2011년에 IBM이 왓슨이라는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사실은 이 일 전에 IBM이 체스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체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이제 소련이죠. 소련 출신의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아주 한번 도전했다가 지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다시 재도전해서 아주 간신히 이겨요. 간신히 타이를 살짝 반 게임 차든가 뭐 이렇게 이기는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익혀지다가 IBM 왓슨이 2011년에 미국의 그 유명한 퀴즈쇼예요. 아시나요 혹시? 제퍼디. 이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제퍼디 IBM 왓슨 하면 그 당시에 했던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카피라이트이 걸려 있어서 제가 이제 카피를 못 해왔는데, 그때 상황이 이겁니다. 이 역대 최고의 점수를 획득한 두 명 챔피언들, 역대 챔피언 두 명을 모셔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모니터를 하나 띄워놓은 거예요. IBM 왓슨 컴퓨터가 있고, 사회자가 말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IBM 왓슨은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이해하고 그게 어떤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텍스트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 다음에 스스로 외부 인터넷 다 차단한 상태에서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틀 동안에 해서 IBM 왓슨이 우승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히스토리, 기념비적인 역할을 그때 했는데, 이때가 2011년이고요. 조지아텍,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조지아텍에서 인공지능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IBM 왓슨과 협력을 해서 티칭 어시스턴트를 왓슨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질문을 이렇게 그 대시보드 같은 게시판에 올리면 보통은 6명의 사람 조교들이 거기다 답을 쫙 달고 이러는데, IBM 왓슨을 하나 훈련을 시켜서 해봤더니 처음 며칠 동안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막 교육을 시켜서 했더니 며칠 지나서 얘가 괜찮은 답을 내기 시작해서 그거를 조교들이 딱 보고 답 괜찮네 하면은 자기가 대답하는 대신에 카피해가지고 답을 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학기 말에 지나기까지 몇백 명 학생 중에 단 4명인가만이 이거 좀 이상해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라는 눈치 빠른 학생들이 몇 명 있었고, 대다수 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기사가 2016년 5월에 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챗GPT의 의미가. 아까 언어 모델은 뭐냐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한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대충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은 뭐냐면은 sequence of words of characters. 그러니까 어떤 단어 아까 예를 들어서 once upon a time there lived까지 쓰면은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가장 좋을지를 알아내는 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냥 수학적인 모델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랭귀지 모델 중에서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랭귀지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알파고에서 썼던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그 전에 나왔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인데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전부 인공신경망을 써서 구현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2016년에 텐서플로가 난 다음에 2017년에 그 트랜스포머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 기반이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구글이 만든 거예요. 2017년에. 구글이 만들자마자 오픈 AI가 그 구조를 채택해서 GPT 첫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버전 1이겠죠. 그것이 2년 후인 2019년에 버전 2로 갔다가 그 사이에 구글은 버트라고 만들었어요. 버트라고 만들었는데 같은 애들입니다. 전부. T5도 만들고 2020년에 GPT-3 모델이 나오고요. 이 GPT-3를 조금 다시 파인 튜닝을 하고 다른 방법은 뭐 이제 강화 학습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3.5 버전을 만들고요. 그 3.5에다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은 이론적인 모델은 5년 전인 지금부터 2023년이니까 6년이 되겠네요. 6년 전에 나온 모델이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여기까지 왔나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국은 2021년에 화웨이 클라우드 항구 모델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2021년에 구글은 또 람다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바드 나오기 전에 람다를 가지고 있었고요. 구글은 사실은 오픈 AI보다 미리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이고 몇 가지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오픈 AI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5월 25일에 네이버가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이퍼클로버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학습 언어의 97%를 한국어로 사용을 했는데 챗GPT는 93%가 영어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어디서 읽긴 했으나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한국어가 한 0.3%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0.3%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해도 잘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파라미터는 챗GPT가 1750억 개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2040억 개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할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정교해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델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가 한 10배 차이까지는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조금 더 잘하겠구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공급하느냐. 네, 그거 차이인데 그다음에 챗GPT가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 30일 날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입니다. 아까 2020년에 이 챗GPT의 모태가 되는 이 GPT-3가 2020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유명한 가디언 많이 들어보셨죠? 가디언. 거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PT API를 이용해서 아마 글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AI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네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신문 컬럼으로 쓸 수 있게 해다오 해가지고 8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가 8개를 이렇게 검토해보고 그중에 이 사람 후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만 8개마다 문체가 약간씩 다르고 또 이걸 조합해서 더 완벽한 거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문장들만 따져 손은 거의 안 되고 문장들 순서만 바꿔서 재조합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렇고요. 요 URL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설명했던 그 편집자의 주석과 이 GPT-3가 만들어낸 신문 기사를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을 제가 이제 챗GPT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챗GPT 광풍. 챗GPT가 11월 30일 날 발표가 된 지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이 됐고, 최근에는 2달 사이에 1억 명이 가입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는 대로 검색 엔진 빙에 챗GPT를 탑재한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초기에 10억 불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10억 불 대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시스템, 클라우드 운영 비용으로 그냥 클라우드 써갖고 빌려준 비용이 10억 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엊그제 읽은 신문에 의하면은 100억 불을 추가 투자를 해서 지분의 46%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고, 드디어 이제 2월 1일 챗GPT 플러스라고 매달 20불짜리 유료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2월 10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GPT-4를 발표할 텐데, GPT-4의 아까 그 파라미터 수가 곧 정교함과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거 한 10배 이상 된 것 같은 게 이제 조만간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3월이나 늦어도 상반기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냥 들었고, 예, 요게 2월 10일 날 한국에서도 이게 플러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 나왔고, 그래서 예,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챗GPT가 나온 이후에 부랴부랴 전 세계에서 얘의 능력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워튼 MBA,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MBA 스쿨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천 터위시라는 교수가 자기 과목의 기말고사를 얘한테 줘봤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B에서 B- 정도 수준이 나왔더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GPT라는 것이 그 일반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MBA 교과목에 특화된 모델이 아니에요. 일반 모델로 시험 본 거예요. 만약에 MBA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지식들을 다시 별도로 모아서 파인 튜닝을 했으면 훨씬 잘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워튼스쿨 그 사이트가 제가 받은 페이퍼의 첫 페이지를 그냥 카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료 면허 시험. 최근에 한림대학교 의대에서 의사고시 전국 수석이 나왔고, 전원이 합격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림대학교에서. 그런데 미국 의료 면허 시험에 USML이라는 것이 있는데 4일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전부 컴퓨터 베이스 기반이라 이렇게 객관식이죠. 얘한테 줘봤더니 그 보더는 커트라인을 간신히 되거나 간신히 넘거나 해서 4과목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얘기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통과했나를 이제 페이퍼로 정리한 페이퍼가 제가 카피해뒀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실 것 같고, 이게 설명이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물리학 PhD인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물리학 퀴즈를 넣어봤더니 100점 만점에 95점이 나왔다고 이제 설명한 게 이 기사고, 미국 로스쿨을 당연히 통과했고요. 이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구글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도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CNBC가 구글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대인용한 것을 보도해서 봤더니 1월 30일 기사인데, 31일 기사인데, 레벨 3가 아마 초급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초급 수준의 연봉이 18만 3천 불이면은 1,300원을 계산하면 우리로 치면 한 2억 3,700만 원에 해당되는 연봉의 수준의 엔지니어가 챗GPT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 소프트웨어 가르쳐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챗GPT의 파급 효과를 예측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어정쩡한 초급 프로그래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오히려 훨씬 고급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챗GPT 관련 또는 활용용과 급증을 했는데, 구글 스컬러에 가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챗GPT 키워드만 넣어보니까 관련 논문이 4,620개가 나와요. 2달 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2월 8일에 4,410개 굉장히 급증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연구에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뭐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논문이 나왔는데 신약 연구 과정에서 뭔가 질의응답하고 아이디어 얻고 하는 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논문 공저자로.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봐서 아이디어를 얻고 얘한테 해서 했으니까 논문 공저 쓰겠다는 논문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처라든가 세이브라든가 이런 권위 있는 잡지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이유를 쫙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고 썼던 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고, 네, 챗GPT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하고 너무 겁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겁을 안 내셔도 되는데, 겁내야 될 부분이 있고 전혀 겁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 이제 얘가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한번 아까 뭐 조금 아까 기억한 대로 단기 기억은 있는데 장기 기억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간단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항상 동일한 연산을 해요.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인데, 그래서 전기료가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이 지금 챗 GPT를 운영하는 걸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전문가한테 전해 들은 건데,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에 컴퓨터 서버를 1250대를 묶은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웬만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거의 2배 규모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소스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잘못된 답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까지, 왜냐하면 챗 GPT를 훈련을 딱 끝낸 게 20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4강 들었게 16강 들었게 물어보면 몰라요. 당연히 없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바이어스 이슈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이슈가 있어서, 왜냐하면 얘는 공급한 데이터에 텍스트 데이터에 의해서 훈련받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욕을 한다거나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오픈 AI가 무지막지한 인력을 투입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전까지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산수였었잖아요. 예, 산수 무지하게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얘 산수 못해, 틀려, 로직 못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막 쓰는데, 그거는 언어 모델의 특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확한 출처 제시하지 않으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이게 요거의 레퍼런스구나 하고 딱 알 텐데, 언어 모델은 그게 아니고요. 집어넣고 말을 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나오면 좋겠니?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겠니? 그 다음 단어들을 추론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 문장이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섞여버렸고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 지금 언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수학 문제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말을 하다가 35 곱하기 20 얼마니? 그럼 잠깐 하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는 잠깐 하고 컨텍스트를 살짝 스위칭할 수 있다면, 그래서 계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수학 문제는 다 일거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엔지니어들 틀림없이. 그래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아까 얘가 쉬워 서툰냐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 이거 뭐 찾아오자 그러면 쉬워학을 해주는데 뭐 참고문헌까지 쫙 만들어줍니다. 근데 뭐 없는 참고문헌이에요. 가짜 참고문헌. 왜냐하면 그게 진짜 참고문헌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문헌을 내가 적어야 돼? 그럼 참고문헌 중에서 가장 비슷한 포맷을 갖다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정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챗GPT의 한계라기보다는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한계예요. 인공지능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챗GPT의 연산 능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산수 잘해? 물어봤어요. 나 좀 합니다. 이렇게 서툰 일은 없어요. 서툰 넣고 좀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 23 더하기 56 얼마니? 79. 여기까지 잘해요. 1, 2, 3, 4 요거 더하면 얼마니? 사실은요, 요거 더하는 게 한 달 전만 해도 틀렸어요. 틀렸다가 그나마 좀 개선돼서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여기 잘해요. 곱하기 얼마니? 근데 틀려요. 예. 실제 요게 밑에 있는 게 진짜 답이고요.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건 진짜 답이고, 저거는 이거야 하고 하면 틀리죠. 틀리는데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숫자 몇 개만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당연히 못하고요. 이제 제가 제일 모르는 이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래서 챗GPT가 초래한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져봤더니 12월 7일, 그러니까 챗GPT가
11월 30일에 나왔으니까 어떤 발빠른 교수님이 딱 일주일 만에 대학의 에세이는 죽었다. 뭐 이런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의 영어 교육 죽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영어 교육 대단히 쉬워진다. 예.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좀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고요. 라이팅 에세이 이거는 이제 이 너던 미시간 대학의 철학을 가르치는 앤토니 아우만이라는 교수님이 자기가 냈던 기말 과제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사실은요 챗GPT를 썼어요라는 거를 이제 기사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게 사람이 썼는지 기계가 썼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은. 예.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그게 아니다. 이게 오히려 그 교육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점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질 않아서 대목만 보고 또 다른 관점이겠구나.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고요. 긍정적인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있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죠. 지켜보고 우리가 결과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햄릿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따서 이게 too bad or not too bad 이게 문제다라고 적었는데 미국 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월 3일에 뉴욕 시티 퍼블릭 스쿨에서는 챗GPT 자체를 접속하는 것을 학교에서 금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뭐 리딩 컬리지 10개라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기필고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네. 예? 예, 펜과 종이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한 대학들이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우리 아직 못 정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을 동원해서 뭐 잘못된 뭐 쫙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이거 잘못됐어 하고 사람이 이제 휴먼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제 강화학습을 계속했거든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케냐에 있는 영어를 알아들으시는 사람들한테 일당이불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사가 난 거니까 예,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어떤 학생이 이게 오픈 챗GPT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를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그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기네가 그래 우리가 이게 챗GPT가 만든 건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훈련시켜서 만들어 봤다 했는데 뭐 진짜는 뭐 이제 트루 포지티브죠. 트루 포지티브가 26%가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기사가 났던 것 같고요. 이게 기사가 아니고 오픈 AI 블로그에 지금도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머신러닝 분야의 가장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가 ICML입니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머신러닝에서 화들짝 놀라서 2023년 올해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니까 지금 지난 연말에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썼냐면은 챗 GPT로 작성된 원고를 받으면 우리는 리액할 거고 향후에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챗 GPT를 쓴 것이 밝혀지면 나중에 연구 금지시킬 거고 우리가 모든 소사이트에 네 이름 보내가지고 온갖 협박을 다 늘어났어요. 근데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나는 내가 썼는데 이걸 교정만 했어. 근데 교정만 한 것도 챗 GPT가 쓴 거잖아요. 어떻게 판정할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그러면은 교정한 거는 봐줄게. 예, 이게 이 사람들의 공식 입장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학교에서도 아주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떠오르는 질문들 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떠도는 거죠. 챗 GPT라든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과연 일시적으로 붐업했다가 이제 꺼질 수 있는 하이프일 것이냐 아닐 것인가. 저는 이게 아니고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더 발전되면 발전됐지 절대 꺼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너무나 엄청난 투자를 이미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유용성이 판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걔를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써도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 가능할까? 저는 해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역사를 보면은 저는 이게 여기서 한계일 거야 했던데 또 누군가는 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일주일만 맘 잡고 사용해 보시면은 챗GPT.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학생들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한국 대학의 경직된 학사 구조로는 적응이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유연한 학사 구조와 학사 구조의 대대적 개편 없이는 도태될 것이 눈에 선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배우고 익혀서 얻은 결과인 그 전문성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발 좀 철학 교육 하시는 분들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챗GPT가 만들어 쏟아내놓는 그 문장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적 소양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예, 정말로요. 예. 그 다음에 암기 능력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식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챗GPT가 쏟아진 이후에요, 인터넷에 온갖 얘에 관한 얘가 쓴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만들어낸 글들이 다시 피드백돼서 투자가 다시 산입이 돼서 또 다른 모델이 만들어질 텐데, 이거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챗GPT가 다양한 직업군에 미칠 영향이 있을 텐데, 만약에 얘에 의해서 진짜로 없어지는, 소멸되는 직업 교육을 대학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재빨리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은 대책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대학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학생의 평가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한 평가 방법 그대로 말하면은 교수님들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 과정과 논문 작성을 하는 대학원생들은 절대적으로 챗GPT 해당 방법을 빨리 배워야 논문 2편 쓸 시간에서 논문 3편, 4편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대부분들이 도서관 사서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저는 모르지만은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점을 좀 던지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챗GPT에게 네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제 맞는지 모르죠. 예, 장난삼아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시간을 맞췄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그 현장도 사실은 큰 공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의가 있는 뜨거운 분위기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많은 대학 도서관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서 전문가들께서 들어오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생각을 했던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챗 GPT에 의해서 쉽게 대체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대학 도서관 현장에 계신 사서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면 좀 오늘 내용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미 정보 조직 영역이라던가 그런 데서 우리 자동 요약, 자동 색인 이미 그런 것들 많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도 도서관 전문가다 하고 있는 역할의 많은 부분이 이 AI에 의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예측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제가 한 3, 4년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사서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좀 낙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사서들의 영역이 과연 그렇게 안정적일까라는 의문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의 역할을 모색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중에 하나는 글쎄 이게
제가 고민을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미래형 우리 서비스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 모델이라던가 역할 정립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조직의 영역도 있고 다양하게 뭐 수서라든가 우리가 하는 뭐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영역들이 다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전문성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도서관 안에서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항상 우리의 역할이라던가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책 뒤에, 시스템 뒤에 어딘가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많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용자들과, 대학이다라고 하면 다양한 구성원들이죠. 학습자, 교수자, 연구자들 많이 있겠고요. 다른 현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용자들, 정말 가능한 최선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존재로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물론 챗 GPT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소중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자, 연구자,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뭐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분야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대학도서관 현장에 계신 사서들께서도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서 과연 이 새로 나오는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되고 나는 거기서 내 뭐랄까 고유성, 독창성, 뛰어넘을 수 있는 우수성,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게 오늘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스스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그런 어떤 시작,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오늘 좋은 내용으로 전체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끌어주신 우리 박서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즌2 2탄 5월에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연구소에서 좋은 워크샵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같이 오셔서 상호작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